뉴욕 증시가 조금 전에 12월의 첫 거래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첫 거래일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니까 중소형주보다는 다시금 빅테크 M7 종목들로 또 투자 심리가 옮겨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 12월 첫 거래일에 잘 보여준 것 같은데요. 또 이날 발표됐던 주요 지표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겪어야 될 여러 경제 지표들까지 앞으로의 전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수출 소식까지 간밤 전해졌는데 과연 반도체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와 함께 이슈들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꼼꼼하게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홀로 하락을 했죠. 0.29%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 지수 1%대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19,400선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한번 보시죠. 0.23% 상승세로 지금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들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강했다라는 점에서 이미 빅테크의 강세를 눈치채셨을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장중에 인텔과 테슬라의 강세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려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텔은 아쉽게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다우 지수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전장부터 계속해서 45,000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는 만큼 45,000선 도달에도 성공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분위기 어땠는지 월요일장의 히트맵 한번 같이 보시죠. 종가 기준은 아니고요. 5시 45분 우리 시간 기준으로 지금 화면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시 대형주로 투자 심리가 좀 쏠렸다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보시면 M7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외에는 내렸음을 표시하는 빨간색 불이 더 많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일단 M7 간략하게 살펴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1% 가까이,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약하긴 합니다만 0.35%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외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 인텔을 제외하고 대체로 다 올랐고요. 또 브로드컴, AMD 각각 3%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사실 미국이 이번 주에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주, 지난주에 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다시 수출 제재가 실제로 발표되고 나니까 힘을 차리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1.4%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1.4%가량, 테슬라와 메타는 특히 강했습니다. 테슬라가 4%대 상승, 메타도 3%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빅테크 소식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애플 먼저 보시죠. 웰스파고가 S&P 500의 수익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주다라면서 애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짐 먼스터도 애플에 대해서 유독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는 그 애널리스트로 유명한데요. 아이폰 내년에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야기했던 15% 성장보다는 조금은 약한 그런 성장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지난주 계속해서 반독점 이슈로 좀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반독점 조사에서 우려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들 주가 상승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AI로 내년에 메타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만큼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M7 종가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애플입니다. 1%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고요. 이어서 나스닥
나스닥이 아닌 엔비디아도 확인해 보죠. 0.26%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종가는 어땠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78% 오르면서 주당 430달러대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아마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1.33% 강세. 이어서 알파벳과 메타, 테슬라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클래스 A 기준으로 1.5%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월요일장에서 3.2%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의 주가 3.45% 강세를 보였고요. 장중 내내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스닥 지수가 특히 강세를 보였던 이유들 역시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의 강세였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테슬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한 것도 역시나 훈풍을 불어다 줬고요. 또 월가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도 테슬라 주가의 상방 압력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로스 MKM이 테슬라를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역시나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텔입니다. 장중에는 정말 강한 상승세 보여줬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딸리면서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 강하게 올랐던 이유는 팻 겔싱어 인텔 CEO가 결국 사임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기 행보에 대한 차기 인텔이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보시죠. 독립위원회가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서 회계 조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CFO를 교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 개선해 나갈 그런 의지를 다졌죠. 이렇기 때문에 세 종목이 모두 장중에 강한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이유들이 되겠습니다. 종가는 어땠을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일단 인텔의 주가가 0.58%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렇게 강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확인을 해볼까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무려 밤 사이에 28%대의 상승률 기록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투자 의견이 변경된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갭입니다. JP모건이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 강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스텔란티스입니다. 세계 4위의 자동차 제조사인데요. 스텔란티스의 CEO가 돌연 사임을 지금 했고요. 임원진과 이사진 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스텔란티스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클리블랜드 클리프는 지금 철강 제조업체가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매수로 커버하기 시작했고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이 철강업계 전반에 훈풍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갭입니다. 갭 먼저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있는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갭에 이어서 스텔란티스가 되겠습니다. CEO의 사임 소식에 6%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클리블랜드 클리프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이유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사이버 먼데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 3.4% 매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 사이버 먼데이도 역대급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아직 매출이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도비가 추산을 하길 6.1% 증가한 132억 달러를 예상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럴 때는 조금은 내가 평소에 구입하기 힘들었던 조금 더 비싼 제품들을 구매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보다는 지금 재량 소비재 쪽에
때문에 지금 초록불이 강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들이 좀 주목했을 법한 그런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는 전장에서도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이날 0.15% 오르면서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뷰티가 되겠습니다. 울타뷰티도 지금 미국의 좀 저렴한 화장품 브랜드가 되겠는데 1.92%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이 될까요? 랄프 로렌입니다. 0.83%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국채금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오늘은 올랐습니다. 밤사이에 조금 오르면서 4.182%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4.192%를 기록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WTI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0.1%의 오름세로 배럴당 68달러 7센트의 거래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금값도 함께 보시죠. 이날은 좀 쉬어갔네요. 0.76% 내리면서 온스당 2,660.7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12월 첫 거래일의 움직임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 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확인해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예견이 돼 있었던 대중 반도체 수출 소식 간밤 확실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가 됐는데 HBM 결과적으로는 막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위가 가벼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부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반도체 수출 규제안이 나왔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을 향해서 규제의 칼날을 꺼내든 미국, 이번에는 HBM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발표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4개 반도체 기업과 100여 개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 등 추가 수출 제재 패키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중국의 HBM 일부를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이번 통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미국 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당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해당 HBM 수출 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무부는 HBM을 미국이나 동맹국의 본사를 둔 기업의 중국 자회사에 수출할 경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다만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번 제재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중 수출 통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해당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로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HBM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경제적 강압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대중 수출 통제 계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상무장관도 이번 조치가 역대 있었던 반도체 수출 규제안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해당 이슈로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일단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잇따라 큰 기업들의 CEO들의 사임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인텔이, 자동차 쪽에서는 스텔란티스 CEO의 사임 소식이 나왔는데요. 해당 이슈로 인해서 오늘 두 기업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인텔의 최고 경영자 팻 갤싱어가 부진한 실적으로 사임하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지난 2021년에 인텔의 회복을 위해서 영입됐던 팻 갤싱어는 이 인텔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 영입이 됐지만 올해 인텔의 실적 부진이 가속화되면서 퇴진하게 됐습니다. 그가 재임했던 동안 인텔의 주가는 60%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갤싱어 CEO는 TSMC에 뺏긴 파운드리 부분의 기술적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분사와 전 세계에 걸친 인텔의 공장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지만 이미 TSMC가 장악하고 있는 파운드리 고객 유치가 쉽지 않았고요. 또 중국 내 판매 위축 등으로 해외 공장 확장을 취소하는 등 구조 조정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갤싱거는 자체 AI 가속기인 가우디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를 따라잡는 데도 실패하기도 했죠. 이렇게 인텔의 혼란기가 이어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 인텔에게 인텔 칩스법을 통해서 가장 큰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올해 초에 8월 초 보고했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손실 확대와 부진한 매출 전망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이 가속화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스텔란티스의 최고 경영자인 카를로스 타바레스도 갑작스럽게 사임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외신에서는 이 회사 이사회 안에서 일부 주주들과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일찍 떠나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회사는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CEO가 임명될 예정이라고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도요타에 이어서 생산 규모로는 세계 2위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는 미국에서 판매가 줄고 유럽에서는 과잉 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현재 전기차 라인에 대한 판매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JP모건의 분석가는 일단 경영진 라인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오늘 해당 종목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쪽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월가에서 다시 한번 최고 목표가가 제시가 됐고요. 장중에 3%대 상승하면서 화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스피텔의 분석가인 스티븐 젠갈로가 테슬라의 매수 평가를 유지하면서 주가를 411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젠가로 분석가는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려면 비전과 인내심 그리고 변동성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테슬라는 현재 내년 이익 추정치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측근이라는 이유로 테슬라의 앞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젠가로 분석가는 테슬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자동차 산업에도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특히 AI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과 사이버캡에서 창출될 가치 잠재력을 기반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로써 그의 목표 주가인 411달러는 현재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FSD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또한 오늘 주가에는 함께 힘이 되어줬습니다.
앞서 웨드부시의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AI 자율주행 기회에 장기적으로 1조 달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한편 테슬라는 연말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인하 공세를 재점화하기로 현재 목표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모델 Y 차량 가격을 내리고 5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테슬라 주가 자체는 11월 동안 한 달 동안에만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연초 대비해서의 수익률은 4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들어서 더욱더 강력한 테슬라 모멘텀이 계속 형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까지 사이버 먼데이를 마치며 미국의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첫 번째 빅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되죠. 이번 미국 추수 감사절 시즌 동안 항공기 이용객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안에서의 소비가 여전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항공기 여객 수가 하루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교통안정청 일간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 총 308만 7천 명이 미국 안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항공교통 외 도로교통 이용객도 크게 늘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면서 이 미국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전후해 지갑을 더 많이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가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소매 업체들의 연말 쇼핑 시즌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이미 긍정적으로 수치가 확인되기도 했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이미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탄탄한 소비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과 고용 지표들까지 참고하시면서 이번 달 말에 진행될 FOMC의 금리 결정은 어떤 방향성을 띠게 될지 함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비트코인은 큰 등락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뉴욕 시간 기준으로 장중에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중앙화 거래소로 전송한 게 확인이 되면서 정부 단에서의 매각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보통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바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장중에 9만 5천 달러 아래까지 가격이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있는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이 매도 이체는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여전히 10만 달러 이상이 유효하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함께 비트코인은 간밤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꼼꼼하게 점검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드토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S&P 글로벌 ISM 제조업 PMI 50 하회 7면조 요리 포멀푸드 실적 발표 카운트다운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또 사상 최고가를 갔네요. 미스터 마켓은 모든 걸 알고 있다. 9.11 테러 직전에 그렇죠. 다들 지금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 항상 계시잖아요. 뭐 일루미나티라던가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다른 손들이 모든 거를 조작한다. 그렇죠? 코로나조차도 일부러 그 균을 퍼뜨려서 한번 이렇게 휩쏘가 지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 만약 정말로 그런 손이 있다면은 정말 대단한 세력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의 모든 그 알고리즘을 작동을 같은 방향으로 하게끔 뭔가 핵폭탄급 재료를 터뜨린다. 그게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키는 걸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 같은 질병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 거의 이거는 천지창조를 한 하나님이 있다면 제가 창조를 믿진 않지만 하나님 수준입니다. 물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도 자유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막 약간 신뢰 있게 다가오니까 그 재미도 있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음모론을 끝까지 지금 막 극단적으로 가버리면은 이 세상에 정말 믿을 게 없다. 뭐 그거는 이제 자유인데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미스터 마켓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음모론을 정말로 만든 천지창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의 어떤 특정 세력이 그런 음모론을 통해 갖고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자신들만의 부를 지금까지 축적을 해왔다. 모든 가문이 그 세력의 가문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흔적까지도 더 상위에 있는 미스터 마켓이라는 어떤 영혼의 존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9.11 테러 이전에도 이미 흔적이 모두 남아 있었죠. 폭락 차트 직전의 모습이었고요. 9.11 테러 이후에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다 미스터 마켓의 그 그림의 흔적에는 모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마켓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음모론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만약에 이 미스터 마켓이 그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서브프라임, 9.11 테러, 코로나 이런 것까지 미리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음모론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진짜로 갑작스럽게 그렇게 일어나서 시장 충격에 아무도 대비를 못했던 다 미스터 마켓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차트를 보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고 지금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 주가가 저렇게 사상 최고가라는 것은 트럼프 2.0 시대에는 굉장히 뭔가 경제적으로도 융성하고 어떤 전체적인 화합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지금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막 굉장히 강성 인사들을 계속 대비를 시켜가지고 성추문 하신 분 한 분은 자진 사퇴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막 갑자기 무슨 뭐 국방부 장관에다가 뭐 저기 무슨 CNN가 폭스 앵커를 앉히지 않나. 그리고 무슨 그린베레 출신의 뭐 누구를 어떻게 앉히고 막 그러고 저렇게 독불장군식으로 결국 나가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화합의 이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캐나다 총리 있잖아요. 캐나다 총리가 예전에 트럼프 뒤에 가서 트럼프 뒷담화를 그 뒷담화도 아니에요. 트럼프랑 같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바로 옆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 그 대통령이랑 총리들이랑 트럼프 뒷담화를 까다 걸렸습니다. 그 트럼프가 열받아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마크 저커버그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어디로 불렀어요? 마러라고 리조트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무언의 어떤 협박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자기를 감옥에 넣는다고 했는데 마러라고 리조트로 만찬하러 오라니까 저커버그는 약간 쫄았겠죠. 야 이거 왜 부르는 거야? 나를 왜 부르는 거지 도대체? 마러라고 리조트에 감금하려고 하나? 캐나다 총리도 그랬겠죠. 내가 뒷담화 간 거 지금 언론에 다 나와서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둘이 이제 독대를 해도 되는 건가? 그렇죠. 약간 이제 화합의 이미지까지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주가는 사상 최고가고 주가가 모든 걸 말해준다. 미스터 마켓은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굉장히 독불장군, 독선 이미지,
완전 반대파를 척결하고 이런 이미지로 나갈 것만 같은 트럼프였는데 이런 화합의 어떤 이미지도 조금 보여줬으나 그게 이제 완벽하게 어떤 실현이 될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4년이 어떻게 지나갈지는. 하지만 미스터 마켓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주가가 이미 사상 최고가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독선, 오늘 상대방을 배제하고 막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 다 먹었다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합을 도모하고 한 곳으로 똘똘 뭉치는 결과로 미국 경제가 더 강하게 가는 것을 이미 이 주가가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지금 월초잖아요. 자, 월초부터 자 매달 혹은 매주 이게 루틴식으로 나오는 마치 우리 건강검진처럼 건강검진 가서 피 뽑고 혈압 재고 맥박 재고 키 몸무게 재고 거의 순서가 어떤 병원 가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가가지고 의사가 무슨 막 엑스레이를 들이대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 키 몸무게부터 재야 되잖아요. 그 경제 지표는 그 순서대로 루틴대로 되는 게 거의 절대적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 초부터 그대로 따라가서 12개월 동안 계속 그거를 몸에 익히면은 다음 연도에는 그냥 내가 그냥 1월 달에 달력만 봐도 그냥 뭐가 발표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잘 따라오세요. 자, 12월인데 자, 월 초죠. 월 초에 고용 지표가 쏟아집니다. 연준의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밥도 안 먹고 하는 거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금리라는 카드를 쓸 수 있는 요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했죠. 처음에 물가 안정이라는 토끼를 잡아 놓은 다음에 고용 안정을 최대 고용을 가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시킨 다음에 혹은 안정이 됐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 최대 고용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요런 어떤 뭐 이렇게 말처럼 쉽진 않죠. 당연히 FRB에서 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간단히 말하면 요런 알고리즘을 가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고 했죠?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기준으로 2%입니다. 근데 2%에 딱 2%가 딱 되진 않았잖아요. 지금 딱 되진 않고 2.4 막 이렇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음식료 제외하고 주택까지 제외하고 그럼 이제 근원 CPI, 슈퍼코어 CPI로 가면은 막 2.8, 3.2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2%대로 완전히 찍지 못하지만 2%로 간다는 방향성의 확신만 있으면 이제 고용을 잡으려고 물가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그 물가가 들썩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한 번 남은 금리 카드를 어디다 쓸까 굉장히 고민되는 순간인 거죠. 지금 12월이. 자,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쏟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또 좋게 나와버린다. 그럼 이제 더 고민이 돼버린 거죠. 야, 고용을 살리려고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고용이 이미 너무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써버리면 고용이 또 확 불타올라 버려가지고 고용이 살아나면은 임금이 올라가고 소비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또 물가가 건드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아주 좋아도 안 되고 아주 나빠도 안 되고 애매하게 나와야 좋은 겁니다. 고민이. 자, 이제 처음에 무조건 제조업이 먼저 나옵니다. 제조업 다음 서비스업 다 이 순서예요. 비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같은 말이고 제조업이 먼저 나오는데 제조업 설문조사가 두 군데서 나온다고 했죠. ISM이라는 구매공급관리연구소 혹은 구매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나오는 게 하나 있고 마킷이라는 회사에 맡겨서 S&P 글로벌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도는 ISM의 중요도가 더 있지만 어차피 거의 같은 시각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두 개가 동시에 뉴스 헤드라인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 일단 48.4 이거 두 개는 다 50 기준이라고 했죠.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들이나 임원들한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너네 앞으로 뭐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는데 50이 초과하면은 굉장히 경기를 좋게 보는 것이고 50 미만으로 가면 경기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경기를. 그래서 지금 48.4에 있다는 거는 일단은 자, 여기 그래프는 올라갔는데 그래프는 올라갔으니까 전달 대비해서는 좋은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50이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경기 침체, 제조업에서는 아직도 침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업 내부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제조업에서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제조업에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50일 안 넘고 있다. 여기 이제 세부 지표 10개가 있는데 자, 뒤로 가면 이제 자세히 나온다고 했죠. 어제 프리뷰 시간에 이번 주에 나올 모든 걸 살짝 훑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ISM PMI, S&P 글로벌 PMI가 월요일 날 스타트를 끊게 되는 것이죠. 자, 뒤로 가면은 이제 10개가 5개씩 나옵니다. 5개씩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건 뉴 오더스입니다.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이기 때문에 구매 공급을 관리하는 담당자예요. 그러면 언제 신규 주문을 넣었어요? 그냥 내가 장난질로 무슨 오락하듯이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바로 잘리죠. 그런 장난식으로 하면. 기업, 내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제조업에 관련된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냥 로봇을 판다고 생각해요. 내가 로봇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 회사의 로봇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럼 빨리 그 로봇을 만들 재료 부품들을 빨리 신규 주문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안 넣으면은 로봇이 이제 막 주문이 막 밀려 들어왔는데 우리 재고 없어요. 그러면 이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는 자기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가장 중요한데 신규 주문은 50%가 넘었어요. 그렇죠? 신규 주문은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쌍바닥으로 W자를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지금 신규 주문은 좋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프로덕션도 있고 생산도 있고 임플로이먼트 고용도 있고 서플라이 딜리버리도 있고 인벤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뉴 오더스랑 이렇게 재고랑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고용도 다 어쨌든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이 신규 주문을 넣고 잘 될 것 같아서 신규 주문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를 쌓아놔야겠죠. 재고가 악성 재고가 아니라 안 팔려서 앞으로 잘 팔릴 것 같으니 미리 재고를 확보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때 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관리할 그 어떤 요소들이 많아지니까 고용도 늘려야 될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생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고 있고 이 공급 부분만 약간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5개는 또 뒤에 나옵니다. 5개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재고가 또 있고 가격이 있고 백로그 오브 오더스가 있고 뭐 뉴 엑스포트 오더스, 임포트 수출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가격이 지금 50.3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50 미만이에요. 다 그쵸? 40대인데 이 가격이 50대예요. 지금 꺾이긴 했는데 50대란 말이에요. 이거는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치솟으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릴 것 같아서 신규 주문을 넣었는데 문제는 그 신규 주문할 때 그 들여온 아까 수출입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 가격이 있죠. 수입 가격, 수출입 중에 수입 가격. 내가 원재료를 수입해왔는데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이래서 수입해왔는데 그 가격이 만약 오른 게 있으면은 그 비용을 저 생산자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튀어 오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꺾였어요, 가격이. 그래서 일단 뒤로 해석은 뒤에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 10개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으로 보면은 48.4가 나왔는데 지금 ISM 제조업이 46.5였습니다. 지난달에 48.4로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고객으로 같은 새로운 주문, 생산물, 공급업체 배송 시간, 회사 재고, 고객의 주식, 회사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또는 적게 지불하는지, 주문 잔량, 신규 수출 주문, 수입 마이너스 수입 물질의 양, 회사 고용 이런 식의 세부 확산 지수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신규 주문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예상치 상회가 나온 게 지금 몇 달 만입니까? 이번 연도 6월 달이죠. 이번 연도 6월 달에 5월 달이 전달께 발표가 되는 건데 어쨌든 6월 달에 발표가 돼서 6, 7, 8, 9, 10, 11 지금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이죠. 6개월 동안 예상치 하회가 나오다가 지금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 상회가 나왔고 48.4로 지금 50에 근접한 50이 마지막으로 넘었던 거는 2024년도 4월 달에 발표했던 2024년도 3월 달 ISM 제조 PMI였습니다. 자, 이제 50에 다시 근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제조 PMI, US라고 하는 게 글로벌,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거고 ISM은 ISM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더 올라갔는데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거는 49.7이 나왔어요. 거의 50입니다. 그다음에 ISM에서 발표한 건 48.4입니다. 자, 10월 달을 기점으로 급격히 꺾어 올라가죠. 트럼프의 대선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지금 제조업 종사자들,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들의 지금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 빨간 선은 뭐냐? 하드 데이터죠. 자, 이른바 정량 데이터. 양으로 딱 나오는 거. 예를 들어 비농업 취업자 수 몇 명, 실업률 몇 %, 숫자로 딱 나오는 거. 근데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뉴스 보면서 이번에 뭐 취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러잖아요. 야, 근데 왜 내 삶은 왜 이래? 맨날 이러잖아요. 그게 설문조사로 커버가 돼.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가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차이가 벌어졌었잖아요. 지금 정량적 데이터는 좋게 나왔는데 정성적 데이터가 못 따라왔는데 지금 따라 붙은 모습이죠. 심리가 따라 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숫자는 TV에서 보는 숫자는 좋은데 왜 내 삶은 이래? 했는데 물론 이거는 소비자의 삶은 아니지만 제조업 종사자들의 심리가 지금 올라가서 정량적 데이터, 하드 데이터랑 붙었다.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를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고 이런 숫자 데이터를 하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가 이제 붙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세부 지수들이죠. 신규 주문은 여기 빨간색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고용도 늘어났죠. 근데 여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좋은 거예요. 이 지금 아까 전에 최대 고용을 가져가기 위해서 물가 안정이란 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글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대 고용이 안 돼서 조금 더 살려고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물가가 들썩일까 봐 난리인데 이건 빠진 겁니다. 신규 주문하고 고용이 늘었으나 가격은 안정되고 있는 상황. 좋은 상황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자, 이거는 인풋, 아웃풋 들어간 거 나온 건데 이것도 지금 안정되어 있다. 가격이죠.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가격은 다운되어 있고요. 이거는 S&P 글로벌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담당하신 분이 써놓은 겁니다. 까만 글씨만 읽죠. 현재 생산량은 11월에 4개월 연속 감소하여 거의 1년만 동안 초과하지는 속도로 감소했다. 자, 생산량이 감소해버렸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아직 공장 현장의 생산량 증가에는 좋은 요인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 자, 현장에는 아직 온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내년에 대한 낙관론이 2년 반 만에 꺾이지 않을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2025년 트럼프 새 행정부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건 쭉쭉 넘어갈게요. 뒤에 이제 그냥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아시겠죠? 공장 현장의 온기까지 미치지 않았으나 구매공급 관리 담당자 맨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났으니까 2025년도부터 트럼프 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불거이러지고 있다. 자, 월요일 날은 별로 없고요. 화요일 날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호멀푸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칠면조 요리 얘기 드렸죠. 추수감사절 때. 바로 칠면조 요리를 파는 회사가 이 회사이기 때문이죠. 자, 호멀푸드 지난 분기 2023년 3분기에 마이너스 2% 매출해서 2.90 빌리언 달러 나왔었고요. 순이익은 9% 증가해서 176.7 밀리언 달러 나왔고 지금 주당 순이익은 7% 증가해서 0.3이 나왔었고 영업이익은 9% 증가해서 236.6 밀리언 달러 나왔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었죠. 소매 판매가 61%고 그리고 푸드 서비스가 32.9. 이게 거의 먹는 거죠. 먹는 건데 여기서 이제 칠면조 요리라던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스키피 땅콩버거를 파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고 지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예상치를 지금 높게 잡아놨거든요. 이거를 만약 뛰어넘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그 흐름이 나오겠죠. 4분기 매출이 31억 4천만 달러로 지금 컨센서스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대비 내에서는 1% 이상 감소한 수치 이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호멀푸드의 실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지금 S&P 글로벌 그다음에 그 ISM의 PMI 제조업 부분이 이제 나왔죠.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비제조업 부분이 나옵니다. 서비스 부분이. 그다음에 뒤에 쭉쭉쭉 나와가지고 마지막 금요일 날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상황 보고서가 정점을 찍겠죠. 그거를 종합하여 마지막 한 장 남은 금리 카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미스터 마켓이 미리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 이걸 말했죠. 그럼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도 좋을 것임을 주가로 미리 알 수가 있다. 오늘의 한 주 매도평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칠면조 먹은 제조업 업.
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이제 12월 초반이지만 내년을 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년에도 시장 잘 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올해는 정말 잘 갔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 참 많이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가 27.5% 월요일장 종가 기준으로 이만큼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18.74%, 나스닥도 무려 31%대의 상승률을 지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달이 더 남아있죠. 12월입니다. 12월에도 잘 가면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것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한 가지를 보시죠. 11월에 5% 이상만 상승하기만 하면 과거 데이터를 다 통계를 돌려보니까 S&P 500 지수가 11월에 5% 이상 오르면 향후 12개월 동안 평균 12.8% 오른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11월에 얼마나 올랐는지 따로 떼어봤습니다. 5.3% 올랐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12개월 동안도 잘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의 언급이 또 있는데요. 1월부터 11월 S&P 500 지수 상승률이 25% 이상이면 12월 평균 상승률이 1.4%다. 그런데 이 조건 마저 저희가 충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1.4%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경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는 6,100포인트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렇지만 도이체방크에서는 내년에 오르더라도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조금은 신중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유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었나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안고 시작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기대치보다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함께 상승했던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낮은 기대치 효과를 못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미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1.2%였다면 2.1%로 상향 조정되면서 조금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완화된 물가 상승률이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추가적으로 둔화돼도 큰 상승 탄력을 입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여러 자산군에 걸쳐 이미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당연하고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지금 뉴욕 증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도 지금 역시나 내년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예견하기 어려운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10%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현재 수준 대비 9%, 배당금을 다 포함하면 10% 상승할 수 있다. 6,500포인트를 전망한다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업이 돈을 더 잘 벌 것 같기 때문입니다. 2025년 S&P 500 매출 성장률이 5%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GDP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내년 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다 고려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골드만삭스도 주의할 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점은 주의해야 하는데 2022년 말 PE 멀티플이 17배였다면 지금은 21.7배로 그때보다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리스크로는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국채 금리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들은 있지만 그래도 내년 말까지 배당금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 10% 갈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추가적인 전망을 제시한 골드만삭스의 이야기까지 만나봤는데요. 내년에도 과연 M7이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이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 골드만삭스의 리서치를 찾아봤는데요. M7과 S&P 500의 나머지, 그러니까 493개 기업의 순익 성장률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M7의 연간 순익 성장률이 지금 짙은 남색으로, 그리고 나머지 493개의 기업의 순익 성장률이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간극이 좁혀지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올해 30%포인트였던 이 간극이 내년에는 6%포인트로, 그리고 내후년인 2026년에는 4%포인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머지 493개 기업의 순익 성장률이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는 건데 그 기업들 상대적으로 중소형이 되겠죠. 미국 성장률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M7 기업보다는 국내, 미국 내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경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도 M7의 아웃퍼폼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강도는 7년 내 최저인 7%포인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기회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중소형주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또 다른 이유 한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규모별 M&A 거래 성사 빈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막대 그래프 자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 M&A가 증가했고요. 또 내년 전망치인데요. 내년에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과 함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M&A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 2024년 대비 2025년에 이뤄질 1억 달러 규모 이상의 M&A가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M&A가 됐을 때 좀 더 기업 측면에서 또 주가 측면에서 유리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 중소형주가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중소형주에 조금 더 눈길을 줘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봤었는데요. 러셀 2000 이미 잘 사실 달리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될 텐데 이미 올해에만 20.93% 상승하면서 나스닥 S&P 500 지수에 비해 조금 뒤처졌지만 그래도 다우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과연 이런 상승세가 내년에 또 좋은 투자 환경을 만나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사인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소형주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분명 우리 시장은 저평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걸까요? 어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장중 내내 코스피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마지막 5분에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도 흐름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0.06%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날장에서 개인들의 매도 흐름 때문에 0.3%의 지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은 6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투심 악화 현상이 코스피의 상단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간밤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 수출 이슈까지 전해진 만큼 연말의 한 줄기의 빛보다는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우려감들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일단 코스피의 예상 밴드를 2,350선까지 내려잡기도 했고요. 평균치가 모두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하단까지 놓고 봤을 때 2,300선을 맛볼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이 시장 안에서는 팽팽히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여전히 외국인들의 이달장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카카오나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을 사들이긴 했지만 해당 종목들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강하게는 나오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52주 신고가에 돌파했던 종목들을 함께 보면은 모두 개별 이슈를 가지고 12%대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었고요. 이 외에도 52주 신고가 달성했던 종목들은 있었지만 테마단에서의 움직임보다는 개별 이슈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와 이슈단에서의 시장 흐름은 어떠했을지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은 그냥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코멘트들, 그 한마디 말로 우리 시장 안에서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수주째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 대표적인 게 또 드론이 될 수 있겠죠. 머스크가 전투기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복잡하고 비싸기만 하다. 유인 전투기는 드론으로 모두 교체되어져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지난주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드론 테마 안에서의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 어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보인 데는 트럼프 장남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장남이 미국의 한 드론 회사 고문으로 들어가자 해당 종목의 주가가 80% 넘게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모두 드론 쪽에 대한 코멘트와 이슈가 맞물리자 어제 딥마인드는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제이시언 시스템도 12%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론 테마의 지속적인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증시도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어제장에서 상한가 두 종목이나 안착을 했죠. 센서뷰 그리고 딥마인드는 드론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갔는데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새로운 버전이 배포가 되면서 관련주들에게는 일시적이지만 상승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의 먹잇거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주말 사이에 민주당이 과세를 2년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소식을 가져오면서 이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업비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가 8%대 그리고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컴투스가 7.5%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로 변동성을 보였는지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성 갔던 종목들도 모두 개별 이슈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제 장 후반에는 상한가를 시간에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 파너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의 네오리진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상한가, 이스페타시스는 현재 금감원이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라는 소식에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 안에서 말 그대로 수급이 텅 비어버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떠난 거는 확실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안의 수급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내 안의 수급, 크게는 기관과 개인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 최근 매수 흐름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저평가가 돼 있는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위주로 매수 흐름을 이어주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네카오, 현대차나 LG 에너지솔루션처럼 대형주지만 과대 낙폭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는 최근에 대한항공 이슈라던가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수 위주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케어나 과대 낙폭 대형주 위주로 국내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없이는 우리만 버티기 참 힘든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또 오늘 국내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요 이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HBM을 건드렸습니다. 오는 12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중국 반도체 기업 20곳 그리고 투자회사와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등 여러 곳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과 네덜란드 기업은 여기서 예외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외,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 외에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면 모두 수출 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반도체 자체가 이 원천 기술이 미국에서 대부분 기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반도체 관련 기술과 종목들은 다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HBM이라는 품목을 놓고 수출 통제 제한이 걸렸는데 HBM은 현재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모든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으로 향한 이 규제 칼날이 조금 더 날카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놓고 봤을 때 지금 실제로 중국향 HBM 매출이 30%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바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고 있는 전략을 다 미국으로만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 안에서의 수요도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타격은 없을 수 있다라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 코스피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해당 소식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게는 좀 큰 타격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제재 입장이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는 바로 강제적인 강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호히 반대 입장을 보냈습니다. 해당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미국이 중국의 눈치 보기를 할 것인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챙겨보시고요. 그 외에 여러 이슈들도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관련해서의 이슈들이 전해졌는데 일단 미국에서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함께 가지고 있는 합작법인에 현재 10조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해줬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함께 가지고 있던 미시간주에 있는 배터리 공장, 이 지분을 LG 엔솔이 모두 가져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공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죠.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공장과 관련된 이 부담감들,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지분이 인수됐다라는 소식. 오늘 삼성 SDI와 LG 엔솔은 해당 이슈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간밤에 월가에서 또 최고치의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전기차라는 섹터를 두고 서로 엇갈리는 모습과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줄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제조업 지표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새벽에는 구인 이직 보고서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금요일까지 여러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여기에 고용 지표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서 방향성을 잡아갈지 같이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장 상황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12월 첫 거래일을 마친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29% 내렸고요. 나스닥은 1% 가까운 상승세, S&P 500 지수 0.24% 상승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다 오른 가운데 애플이 0.95%, 엔비디아도 0.27% 소폭이지만 올랐고요. 테슬라의 강세가 두드러
벌어졌습니다. 3%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지표 제조업 PMI가 공개됐습니다. 11월 미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공개됐는데 48.4를 기록하면서 10월 대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PMI는 50을 기준으로 50 위면 확산세, 그리고 50 아래면 위축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제조업 업황이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첫 거래일을 마무리한 뉴욕 증시, 우리의 궁금증은 12월에도 시장이 잘 달릴 수 있을까가 될 텐데요. 11월에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1950년 이후 데이터를 돌려보니 향후 12개월 동안 평균 12.8% 오른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가 말하길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25% 이상 상승하면 12월에도 1.4%가량 평균적으로 오른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조건마저 충족했습니다. 12월에도 긍정적인 시장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이해필드 인프라캡 창업자는 시장이 오르긴 하겠지만 로켓처럼 가파르게 오르진 못할 것 같다. 연말 S&P 500 목표치로 그래도 6,200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100포인트 더 넘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여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다시 좀 대형주로 투자 심리가 쏠리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도를 크게 보시면 네모칸이 시가총액을 의미하는데 네모가 큰 종목들, M7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강한 초록색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다시금 빅테크로 좀 투자 심리가 몰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M7 다 함께 오른 가운데 지금 엔비디아가 M7 중에선 가장 약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제재안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작용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소식에 지난주 계속해서 반도체주 하방 압력을 받아왔던 만큼 소식이 실제로 전해지고 나니까 브로드컴, AMD, 퀄컴은 강한 반등을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7 종목 중에서도 테슬라와 메타 유독 크게 올랐습니다. 3%대의 상승률 올랐는데 빅테크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소식입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나왔습니다. 웰스파고가 S&P 500의 수익을 능가할 기술주로 애플을 꼽았고요. 그리고 진 먼스터 애플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는 애널리스트죠. 아이폰 내년에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밤사이에 모두 다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계속해서 반독점 조사 관련해서 좀 발목이 잡혔던 두 종목인데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강하게 반등을 했죠. 레이 달리오가 AI로 인해서 메타 플랫폼스 내년에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유독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 그 이유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월가에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끈끈한 관계를 두고서 계속해서 낙관적인 전망들 제시하는 곳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스 MKM도 테슬라를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또한 이렇게 주가 상승에 또 압력을 가했던 소식 중 하나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또 상승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텔도 사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영난에 지금 팻 겔싱어 인텔 CEO가 돌연 사임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소식이 오히려 인텔의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장 막판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0.5%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독립위원회가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근거를 발견 못했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회계 조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줬고요. 슈마컴도 CFO를 교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밤사이에 20% 이상의 폭등세를 나타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와 연결될 수 있는 소식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미 정부가 AI 개발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반도체 제재안이 생각보다 약할 것으로 기대했다면 조금 더 강하게 나왔다라는 평가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될 텐데 마이크론의 테크놀로지 밤사이에 어떤 흐름을 보였나 보니까요. 조금의 변동성을 보이다가 0.61%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장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미 내림세를 보였고 그 전부터 계속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었거든요. 과연 소식이 이미 이제 나온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악재로 여기면서 하락할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배터리 합작 법인에 75억 4천만 달러의 대출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트럼프 취임 이전에 마무리돼야 명쾌하게 결론이 될 텐데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주가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텔란티스의 CEO가 돌연 사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만큼 삼성 SDI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도 달릴까 이 부분 궁금하시죠? 데이터상 11월에 5% 이상 S&P 500 지수가 오르면 향후 12개월 동안 평균 12.8% 오르고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 77%가 있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의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과연 충족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의견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이 오르겠지만 로켓처럼 오르진 않을 것이다. 연말 S&P 500 목표치로 6,200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시한 배경에는 새로운 그리고 친기업적인 행정부가 시장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하는 단계다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의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를 보니까 확연하게 종목 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 CEO, 스텔란티스 CEO 사임에 또 주가가 내리는 모습들 보였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조작 우려가 불식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지금 별다른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개별적인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이 대중 HBM 수출 제재를 한 만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삼성 SDI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셔야겠고요. 원달러 환율 어제 굉장히 급등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아냈었죠. 안정화되는지 확인은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시그널들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춥습니다. 단단히 좀 차려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뉴스 계속해서 브리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대수술, 일본처럼 무혈반 나눈다 이렇게 제목이 뽑혀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주요국 증시에서 우리 코스닥의 수익률이 제일 저조하죠.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0%가 넘으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굳이 특히 코스피와 비교해봐도 워낙 이번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 건 뭐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 코스닥 시장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뭐 서학개미, 서학개미 말은 좋은데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떠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게 코스닥 시장이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좀 대개편하는 작업을 좀 추진 중인 것으로 이데일리의 단독 취재 내용이 좀 나온 건데요. 일단 방식은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처럼 우열반으로 나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은 그냥 뭐 1,800개 회사가 상장사가 그냥 그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좋은 코스닥 상장 중에 좋은 기업들도 좋지 않은 기업들에 묻혀서 소위 말해서 흔한 말로 도매금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로 회사의 가치를 보장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겠다라는 건데 왜 도쿄 그러니까 일본처럼이냐? 이제 일본의 사례를 이제 참고한 건데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는 4개 리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리그가 우리로 따지면 가장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고 2부 리그가 중견 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3부 리그가 영어로는 마더스고 일본 표현으로는 마자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이 마자스인데 이 3부 리그는 뭐냐면 1부 리그의 승격이 될 기업들, 그런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게 이 마자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3부 리그고요. 또 있습니다. 4부 리그가 뭐 나스닥, 코스닥처럼 특히 이제 기술 관련 대주들 이런 주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자스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특색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향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인데 우리 원래 코스닥 시장도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던 시장인데 지금은 뭐지 싶을 정도로 특색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주식시장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인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크게 2개로 나눠서 우등반과 이제 약간 그렇지 못한 반 이렇게 나눠서 우열반으로 나누겠다. 이제 이렇게 2부 리그로 이제 우리는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학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2부 리그에 가입, 즉 열등반에 가입다 손 치더라도 이 안에서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몰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금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흥행이 되려면 좀 더 사이즈가 커야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결국 좋은 기업들 또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의 사이즈는 뭐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밸류업 지수 때처럼 어떤 기업이 1부 리그, 어떤 기업이 2부 리그로 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또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시장이 납득할 만한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투명한 기준을 과연 이제 어떻게 잘 설정할 것이냐 이게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누는 이 코스닥 시장 개편하는 핵심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기사는 마케딘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이수페타시스 유중에 금감원 철퇴. 제목이 이제 좀 세죠?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이 5,500억 원 유상증자에 대해서 정정보고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수페타시스가 유증을 해서 이 중에 상당 3,500억 있나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금액을 제이오라는 2차전지 관련 회사 인수하는 데 원래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왜 잘하고 반도체 쪽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2차전지 가뜩이나 업황도 별로 안 2차전지 쪽에 기업을 인수하느냐 그렇게 돈을 유상증자를 해서 뭐 이런 이제 시장의 얘기가 좀 나온 겁니다. 근데 일단 금융감독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제동을 걸었고 이제 고려안이랑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 요구했고 이수페타시스가 정정신고서를 내면 그걸 또 심사를 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략 한 석 달 정도가 좀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 2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유상증자 일반 공모 청약이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일정상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요. 왜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요출을 했는지 내용을 좀 보니까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서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한다. 또 그다음에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용이긴 한데 금감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의 유상증자가 결국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밸류업 이 프로그램에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런 선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가 밸류업 지수에 들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제2호 인수도 무산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2호 인수가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야지 제2호를 인수하는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엔터주 얘기를 좀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에 또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엔터주의 시간.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장 일부에서는 엔터주가 내년에 주도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이즈를 생각을 했을 때, 시총이라든 이런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엔터주가 과연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긴 한데 지금 어쨌든 엔터주가 굉장히 꾸준히 핫한 거는 사실입니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엔터주들 최근 한 달간 이제 주가 움직임인데 보시죠. JYP는 43%나 올랐고요. 큐브엔터도 20%대, YG엔터, SM도 12에서 16%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오른 거니까 이 정도면 따져보면 뭐 사실 올해 하나의 장사 다 했다고 될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불과 한 달 사이에 좀 끌어올렸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3분기까지는 엔터주들 굉장히 안 좋았죠. 그게 불과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하이브만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3%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엔터주가 좋은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소위 말하는 트럼프 리스크에서 좀 무관하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히 화해 어떤 제스처를 좀 내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제 중국 입국 때 비자를 면제해주는 이 무비자 이거를 이제 한 달까지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중국에 흔한 말로 괜히 해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럴 리가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내년에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대거 컴백을 합니다. 뭐 BTS를 비롯해서 블랙핑크 등등등 이런 이제 가장 중요한 IP들이 대거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이제 앞으로도 좀 강한 흐름, 이런 탄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건데요. 하이브만 어쨌든 오너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부진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은 AI 랠리가 반도체 소프트웨어로 바통 터치 이제 옮기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역시 이데일리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올 상반기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뭐 굳이 따지자면 3분기까지라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니긴 한데, 하여간 올해 뭐 최대 가장 핫했던 섹터는 역시 AI 쪽. 그 AI 반도체 쪽, 즉 하드웨어 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회사들 뭐 굉장히 주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주춤하다고 해도 사실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들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4분기 넘어서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거죠. 미국에서 이미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즉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로 매기가 이전하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명확해지니까 국내에서도 고스란히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좀 볼까요? 최근에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11월 1일 대비 12월 2일이니까 최근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스트 소프트가 무려 84%, 마음 AI가 55%, 폴라리스와 셀바스 AI도 AI가 다 붙은 회사들이네요. 30%가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코스닥이고 코스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눈에 띄죠. 네이버 20% 가까이 좀 급등을 했고 카카오도 최근에 계속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또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7% 가까이 카카오가 언제 오르나 싶었는데 카카오도 이렇게 꾸물꾸물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긍정적인 이유는 역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반도체 하드웨어주의 대안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점도 있고, 세 번째는 미국에서 팔란티어와 같은 이런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거에 대한 국내 어떤 영향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그동안 사실 또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랐죠. 사실은 좀 고평가에 대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특히나 미국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매기가 하드웨어 쪽 어느 정도 오른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그동안 덜 올랐던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소프트웨어도 팔란티어만 해도 올해 뭐 3배가 넘게 올랐으니까요. 소프트웨어주들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과연 이제 언제까지 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너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뒤늦게 따라가시는 거는 수익률도 좀 제한될 수 있고 또 이제 조정의 여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이영훈 IM증권 이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시장은 12월도 긍정적으로 오늘은 S&P 500,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 좋네요. 돈이 계속 미국으로만 쏠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 글쎄. 지속되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부담을 느끼면서도 계속해가지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또 반면에 또 우리는 또 유난히 또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은 뭐 산타랠리 기대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타가 아니라 지금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예. 답답한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게 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담스러운데. 근데 또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꾸물꾸물 올라간다. 꾸물꾸물이라는 표현을 이제 또 이렇게 쓰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산타랠리라고 하려면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주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아직 한 근 3주 이상 남았고요. 이렇게 계속 3주 가까이 갈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은 이거 조정 받을 만한데 싶으면은 또 지표가 잘 나오고 조정 이 정도면은 좀 눌려야 되는데 싶으면은 또 연준 위원들 발언이 좀 매파적이었던 사람조차도 또 이제 완화된 얘기도 좀 바뀌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비둘기 성향이었었지만은 그렇죠. 보우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발언했던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네거티브한 입장이었는데 네. 뭐 이번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으로 좀 자기도 이제 생각을 한다.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70% 정도라고 이제 페드워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76%? 더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2월은 이제 인하 쪽으로 무게가 갔다고 봐도 되겠네요.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수는 좀 버텨가면서 또 물론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가 이제 곧 발표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이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예. 크게 흔들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시원하게 뻗지 못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장중에 자꾸 역전이 됐다가 돌아섰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표상으로는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 안을 열어보면 미국도 한쪽만 되게 좋은 거고 네. 나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경기 자체가 다소 이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안에서 보면은 좀 지표상으로 보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 부담을 안고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시원하게 뻗어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덮어놓고 지금 고공권을 행진하고 있는 섹터들에게 베팅을 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는 그렇죠. 그런 누구든지 상황인 것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뉴욕 시장은 참 안 하기도 뭔가 미국 투자는 안 하기도 뭐하고 하자니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제 이럴 때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뭐 네.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우리랑 또 조금 달라서요. 또 우리가에 비하면 정보도 조금 어쨌든 우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종목 장세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이게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대응을요. 지난주에 1390원대 초반 예. 그 정도 왔을 때 환전을 좀 더 해놓은 상태예요. 달러도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달러는 쉽게 안 빠질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미장에 바로 베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이제 포지션만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포지션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뭐 미장이나 국장이나 요즘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테슬라를 제가 좀 비교적 지금 돌이켜 보면 싸게 샀는데 예. 210달러 근처에서 사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 있기는 한데 전 사실 저거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팔 생각은 없는데 어차피 네. 지금 이거는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는 내러티브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이슈에다가 그 스페이스X 관련된 게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이쪽밖에는 베팅할 대상이 없다고 예. 생각을 해서 가져가는 거지만 예.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국내 주식 테마주 움직이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요즘 예. 미국이 자본주의에서 뭐 가장 앞서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요즘 주식 움직이는 거 보면은 미장이나 우리나 뭐 큰 차이는 없다. 물론 상방 하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패턴 자체는 뭐 질적으로는 미국도 그다지 그렇게 글쎄요.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도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흔한 말로 사학개미 분들이 뭐 이를테면 어디 나오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거 괜찮나 보다 해가지고 사실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국내 주식도 사실 귀로 듣고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미국 주식은 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일 때는 내가 공부가 안 된 주식은 아예 접근, 맞아요. 특히나 미국은 접근을 하면 그렇죠. 안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ETF 쪽으로 제가 어저께 예. 한 10몇 개를 살펴봤었는데 가격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ETF도 많이 올랐겠죠. 뭐. 다들 고공, 예, 신고가 예. 행진이고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예. 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봐도 여기서 더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내기는 만만치 않겠다 싶어서 저는 일단 환전만 더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달러가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뭐 갖고만 있어도 그것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달러도 결국 투자 수단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쪽 얘기 조금 더 돌아와 보면요. 오늘 새벽에 어제 밤늦게더군요. 보니까 어제 11시 좀 넘게 나왔던데 이 사실은 한번 예고가 됐던 거긴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특히 이제 HBM 수출을 제한하고 네. 그다음에 장비들 수출도 제한을 하겠다 이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또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네요. 사실상 HBM 관련해서 모든 걸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는 이미 규제 대상이었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조금 더 오픈돼 가지고 타겟이 되는 건 HBM2 그렇죠. 그런 쪽인데 그쪽 조그만 저사양 관련된 HBM. 거는 예. 사실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도 보니까 로이터에서도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삼성전자 HBM 그 저사양 HBM 중국 수출이 한 30% 전체 HBM 수출 네네. 비중이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크잖아요. 일단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지금 삼성이 아직까지 3 버전 퀄 테스트 승인도 안 났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칩 기본 구조 자체 설계 자체가 다른 데보다는 좀 한 단계 레벨이 좀 낮은 버전으로 1A 버전으로 했고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1B 버전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칩 자체를 그거를 쌓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성능의 차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급 제품에는 삼성께 지금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 영향은 삼성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기술적 리더십을 상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좀 치이는 상황이 그러네요. 연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삼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그 뭔가를 보여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 예. 여전히. 예. 이번에 사장단 인사 나오고 했으니 뭐 기대를 해봐야죠. 뭐 근데 사실 오늘 저는 또 이 기사 외에 인텔 CEO죠. 겔싱어가 갑자기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해봐야 될지 그냥 이것도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의 악재야 뭐 이렇게만 볼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뭘 의미할까 싶기도 하네요. 사실 저는 그분이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인텔의 이제 부활을 외치고 나서긴 했는데 그분이 진행했던 것들 중에서 제대로 완성된 거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인텔은 계속해가지고 좀 무너지는 어떤 인텔 제국 자체가 좀 그렇죠.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었기 때문에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했었고요. 이번은 차라리 오히려 인텔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오든 일단 변화를 좀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측면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냉철하게 좀 되돌아보시고 전반적인 어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좀 소통이 좀 진행이 돼서 그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의 지금 모습이 인텔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겔싱어 사임 관련된 기사도 보면은 이제 결국은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원 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구원 투수가 보통 블론 세이브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을 못하고 오히려 판을 더 망쳐버리는 네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내용의 이제 부제가 이 기사에 달려 있던데 지금 이를테면 그 역할이 전영현 부회장인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메모리 사업부장까지 같이 맡게 됐고 결국은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겔싱어 CEO의 비슷한 어떤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정말 이제 획기적인 어떤 그런 걸 만들어내서 뭐 이를테면 HBM4를 뭐 먼저 치고 들어간다든가 뭔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다시 어떤 기술적 그 우위를 가져올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전영현 부회장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가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위에서 좀 통제를 한다든지 네. 뭐 변화를 갖다 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이래버리게 되면 또 이제 그만큼 힘이 약해질 거고 또 한 가지는 전영현 부회장이 눈앞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의지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직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전에 그 이건희 회장 당시에 보여줬었던 어떤 혁신 변화의 네. 어떤 바람이 지금 이제 삼성이 지금 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관료주의화돼 있고 그 굉장히 좀 몸을 사리는 그리고 비용보다는 변화나 기술의 혁신보다는 좀 비용 통제 절감 쪽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해 왔었다라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그분이 어떤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까지 네. 열려 있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조직의 어떤 서로 막혀 있는 장벽들을 다 풀어내 버리면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모든 조직이 다 같이 그쪽에 매달려 가지고 같이 풀어내는 어떤 과거의 패턴, 같이 머리를 네. 맞대고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액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그러면 거.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계속되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을 이렇게 더 끌어내렸던 이유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는 딱히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냐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49엔대 후반까지 거의 150엔까지 다시 조금 오르긴 했네요. 근데 뭐 150, 한 3, 4엔 가던 게 갑자기 149엔대로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는 네. 지난 8월 같은 상황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가질 법은 하거든요. BOJ 그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글쎄요. 또 언급을 했죠. 예. 이제 자민당이 지난 그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던 이유가
수입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엔화가 너무 싸니까 그렇죠. 이제 그 딜레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참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많이 느끼고 있죠. 우호적으로 갈 네네. 상황인 근데 거죠. 이제 지금 단독 가반이 아니라 연합 가반이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방 정당에서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이제 미국의 그렇죠. 금리 인하 폭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최근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들 보면은 금리 인하의 폭 자체가 내년의 폭 자체가 생각보다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100bp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그보다 못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표들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막 맞아요. 하기에는 좀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부담스럽죠. 예. 이건 시장의 어떤 보는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세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유인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엔화를 강세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돼 가지고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이제 해주는 그 가장 큰 기관이 보험사거든요. 일본 그렇죠. 보험사들인데 보험사들이 장기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이제 10년물이나 이런 쪽을 보는 게 아니라 30년물 쪽에 네. 이제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일본 그 30년 국채 금리가 2.29까지인가 올라왔어요. 계속 일본의 국채 금리가 좀 오르고 오른다라는 있어요. 얘기잖아요. 네, 지금 2% 넘어서서 2.29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메리트 일본 국채 투자의 메리트를 느끼는 그 금리선 자체를 한 2% 초과할 때부터를 좀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2.5가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엔캐리의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2.5 정도를. 네네. 지금 근데 30년물 보니까 2.288%네요. 네, 어제 반보단 조금 빠졌는데 네, 네. 지금 사실은 많이 왔네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확 해버리면은 금리 인상 요인이 확 줄어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괜찮은데 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만약에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번에 또 이제 파월이 불을 지른 것도 또 있습니다. 파월이 중립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또 얘기를 중립금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금리 그를 내릴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또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 양반 이거 처음이 아닌데 하여튼 예, 이제 그런 예.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지금 엔캐리에 대한 또 리스크 얘기가 부각이 되고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유독 우리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수급입니다. 수급.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급이 워낙에 지금 내부 수급이 없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의 어떤 파생 포지션에 의해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 네. 근데 지금 12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 쿼드러플 데이 위칭 데이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수급이 여전히 외국인들은 하방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쪽보다는 여기서 더 많이 빠진다는 쪽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올라가는 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아 보이는 그림인데다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논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지금 그 파생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이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는 외국인들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상방 쪽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쪽보다는 한국 증시는 하방 쪽이 더 쪽으로 좋다는 해서. 거죠. 왜? 예. 상방으로 올리면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긴 하지만 투자자들 중에서 조금만 나오면은 나 정리하고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이익 분들 실현을 생각보다 하겠다는 분들이 이익이 많은데 아니라 그냥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하겠다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방에는 오히려 물량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는 반면에 하방 베팅이 좀 쉬워지는 그림인데다가 또 환율까지 지금 1,400원이 또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까 잠깐 보니까 1,405원? 네, 하여간 그럼- 1,400원 넘었어요, 다시. 환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에는 어우. 좀 1,406원이네요. 엔캐리하고 직결된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또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지난주에 한 상태다 보니까 그게 또 경기 침체를 갖다가 이미 시그널을 줘버렸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지금 우리 내부 수급이 내부 없다 상황이. 보니까 더 심하게 얻어맞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섹터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저 앞에서 이제 저도 뉴스 브리핑에서 이제 매기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사실 이 얘기는 최근 계속해서 좀 나왔던 네네. 얘기긴 한데 이제 주목이 되는 게 물론 이제 AI가 붙은 이제 코스닥에는 상장세들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결국은
우리 국민주들이죠.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주가 이 부분인데 지금 네이버도 한 달 동안 20% 가까이, 카카오도 16%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연 오를 거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반등은 확실하게 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앞서 말씀하신 그런 국내 시장 수급 상황에서 계속 가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라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로 이게 매기가 가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굳이 따지자면 이 질문 두 가지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서는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올해 24년도 그 한국 증시의 특징은 쏠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쏠림. 장이 안 좋았는데 네. 가는 주식 쪽으로는 계속해서 쏠려서 이제 움직였던.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과열 시그널 드렸던 게 이제 방산하고 바이오 쪽은 과열 시그널을 계속 들어갔었잖아요. 그것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만 유독 강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아야 될 때 조정받지 않고 다른 데가 조정을 받으니까 그 섹터 쪽으로 더 많이 몰려버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올랐던 측면이 있고 그 과열이 꺼지는 과정을 지금 바이오하고 방산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오면서 네. 주식을 끌어올린 게 한 20% 올렸거든요. 그 네. 오름폭으로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요. 커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로 보면은 20%가 아니라 더 높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뭐 더 심하게 올라가게 되면 좀 약간 단기 과열 느낌이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서 조금 눌려가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림은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는 올해보다는 내년의 가능성을 좀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올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300%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게 계속 갈까 싶어서. 이제 그게 dil레마기는 한데요.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산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실제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채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가적인 이익을 갖다 눈으로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거고요. 네. 한 가지 좀 제가 그 장표를 좀 가져온 게 있는데 보죠. AI 관련해 가지고 그 AI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 AI의 둔화라고 해서 저거 보시면은 지금 저게 그 엔비디아 관련된 건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이 급하게 올라갔을 때는 보시면은 매출액 증가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EPS 증가율 자체가 급하게 오를 때 여기 지금 저기 주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주가가 굉장히 급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왜 저래? 실적도 엄청나게 좋고 여전히 총영업이익률이 70%대 중반을 넘어서는데 그거는 보시면은 증가율 자체, 매출액과 EPS 증가율 자체가 확연히 꺾인 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주가 자체의 상승폭은 조금 둔해질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앞서서 보시면 2020년도 그 우리 소리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상황에서 보시면 언택트 관련해 가지고 주가 움직였을 때 그때는 언택트 종목들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이 불가하니까 그냥 보는 거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서 가지고 실적 장세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꺼지고 난 다음에는 메타버스 장세가 왔었죠. 근데 이제 24년도도 AI 하드웨어 이제 설치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이나 EPS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AI가 이제 활용이 되는 게 당장에 지금 오늘 급등했었던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포텐셜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 내후년 가면서 만약에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한 단계 더 기회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될 수 있고요. 저 그림 자체는 IT 버블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름만 바뀌어줄 뿐이지.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시장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어제 밤늦게부터 기사 나온 것들이 많아서 이게 우리 시장에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네요. 어쨌든 오늘 시장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에서 또 자세하게 투자 전략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